몽육, 강도몽유록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목이 강도몽유록이죠. 자, 이 몽유록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소설이 몽유록계 소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전에 구운몽을 배웠을 때 걔는 몽자류 소설이라고 배웠어요. 그쵸? 그 둘의 차이를 좀 구분하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제 꿈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때 꿈속에 있는 내가 현실의 나와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각을 해. 그러면 몽유롭게 소설이에요. 근데 몽자류 소설은 꿈속에 들어간 내가 현실을 몰라요. 현실이 나하고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몽자류입니다. 그래서 구운몽의 성진 같은 경우에는 양소유로 살 때 성진의 삶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몽자류 소설이라고 봐야 되고요. 몽유롭게 소설 같은 경우에는 꿈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꿈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또 그리고 현실도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꿈과 현실에 내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알려주자면요. 이 작품은 병자호란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병자호란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거. 우리 병자호란은요. 조선시대 양난 중 하나죠. 하나는 임진왜란, 하나는 병자호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병자호란의 경우에는 또 이런 지배층의 무능이라든가, 왜냐면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잖아, 인조가. 그쵸? 그래서 지배층의 그런 무능함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말을 일부러 바꿔서 세자가 떠나고 막 그런 거 있죠? 결말을 바꿔가지고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조금 바꿔보고자 소설에서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가의 치욕스러운 일인 병자호란을 일으킨, 그러니까 치욕스럽게 끝나게 한 그 위정자들에 대한 문지제기, 비판 의식이 들어간다라는 점. 그래서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어쨌든 치욕스럽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당대의 지배층들에 대한 비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성호선사는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서 수표질 생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든 채 날듯이 강을 건넜대요. 자, 버드나무 가지에 왜 별표가 쳐져 있게요? 자, 이게 왜 있냐면요. 그냥 버드나무 가지라고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관음보살이 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음보살에 별표에 나와 있을 겁니다. 33가지 화신 중 하나야. 33가지 화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손에 이걸 들고 있으면요. 하나인 양류관, 정확히는 양류관음이 들고 있는 가지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버드나무를. 그쵸? 그래서 이 양류관음이 들고 있는 버드나무는요. 좀 구체적으로 쓸게요. 이 버드나무는요, 물론 중생들의 병이나 난들을 치유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간 건 이제 시신을 실습하면서 어떤 그런 병난 같은 것들을 좀 치유해줄 마음으로 들고 간 거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날듯이 강을 건넜고요.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돼서 의지할 곳이 없었대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미 폐허가 됐다는 걸로 봐서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치?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입니다. 없었대요.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어 움막을 짓고 그곳에 불공을 들이면서 숙식을 했대요. 이게 어디냐면요. 강화도 쪽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아야지. 이 강도라는 건 강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꿈을 꾼 이야기인 거였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강화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느 날 밤 청어선사는 설핏 잠이 들어 꿈을 꾸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꿈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인몽인 겁니다. 인몽은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에 담긴 구름은 모였다 터졌다 하고 서글픈 바람은 붙였다 그쳤다 하면서 밤 기온이 처량한 게 심상치 않았대요. 지금 여기를 통해서 지금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배경을 묘사하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밤 기온도 처량하다고 하잖아요. 선사는 석장을 짚고, 석장이 뭐야? 일단은 짚고 걸을 만한 것. 그러니까 뭐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달빛을 밟으며 한가로이 거닐었대요. 한밤중이 되자 바람결에 전해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노랫소리와 울음소리와 웃음소리였대요. 신기하죠? 웃고 울고 노래한다라는 거야. 거길 따라가 보니 한 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대요. 신기하죠? 선사가 몹시 기이하게 그때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는 폐허가 된 곳이었잖아. 근데 여기 사람이 다 같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쵸? 줄지어 모여 앉은 이들은 죄다 여자였대요.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백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춘이 아직 시들지 않아 검푸른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었대요.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검푸른 머리가 풍성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을 거고, 그치? 백발은 늙은 사람이었겠지, 그쵸? 그래서 겉모습으로 알 수 있었지만 어쨌든 선후, 그러니까 누가 나이가 많고 누가 적은지 그런 거 상관없이 뒤섞여 앉아서 성대한 모임을 가졌대. 그런데 이들 모두는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다들 막 기뻐, 막 재밌는 파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서글픈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슬픈 사연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슬픈 사연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선사가 자세히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연약한 머리가 한길 남짓한 밧줄에 묶이거나 한 자쯤 되는 칼날에 붙어있는 이도 있고요. 으스러진 뼈에서 피가 흐르는 이도 있고, 머리가 모두 부서진 이도 있고, 입과 배에 물을 머금고 있는 이도 있었대요.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잔인하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일단 여인들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야. 그치? 근데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 아름답지가 않잖아. 그치? 굉장히 처참해요. 그쵸? 처참하잖아. 그쵸? 처참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전쟁의 비극성입니다.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고 이르다 기록할 수도 없었대요. 그쵸? 한 부인이 눈물을 머금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라님이 피란했으니 다른 말로 하면 임금, 왕이죠. 왕이 피란을 했대요. 그 처참함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즉 왕이 나라를 버리고 떠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하지만 제가 운명을 달리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 내가 죽은 거는 운명의 탓이냐 이런 거죠. 그 이유를 찾으면 이르는 답이 있으니 바로 내 남편이래. 그러니까 나는 죽은 이유가 하늘도 귀신도 아니라는 거야. 하늘의 뜻도 아니고 귀신의 뜻도 아니다라는 거죠. 난 사람 때문에 죽은 거다라는 거죠. 내 남편이 바로 원인이래요. 이유가 뭐냐면요. 남편은 재상의 지위에 있었대요. 오, 그렇구나. 남편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채찰사의 임무를 맡았대요. 자,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자, 어쨌든 남편이 재상이라는 걸 통해서 채찰사라는 게 굉장히 높은 관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이건 이제 배경 지식이긴 한데, 별표가 쳐져 있죠. 이거는 김유라는 당시의 영의정을 얘기하는 거야. 영의정이면요, 삼정성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의정부 중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순이니까요. 왕 다음에 사실상,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재상이었고 채찰사의 인물, 그러니까 비변사, 그러니까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그런 관청인데, 비변사 중에서도 군사제도의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군수권자인 이 사람이. 그쵸? 도채찰사예요. 발음 어렵죠? 도채찰사라는 겁니다. 임무를 맡았대. 그러니까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잘했어, 못했어? 일을 잘 안 한 거죠. 그쵸? 공로를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 강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대. 그러니까 일을 사적인 감정으로 한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아들은요, 김경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강화도가 함락됐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로 탄핵이 돼요. 그쵸? 강화도 함락 이후에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탄핵을 받고요. 당시에 탄핵이 그냥 관직을 놓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사형돼요. 사형된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맡겼다는 거죠. 아들이 죽을 것도 모르고, 그쵸? 아들한테 맡겼대요. 그래서 공론을 여기 읽었죠?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서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며 앞날에 대한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었대. 그러니까 얘는 일을 잘 못한 거야. 그쵸? 그래서 군사일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랬는데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가지고 아들한테 그런 막중한 일을 맡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남편의 실책, 즉 전쟁에 대응하지 못한 남편의 실책이요. 바로 어디에 있었다? 아들에게. 그쵸? 그래서 군사일에 무지한 아들에게 맡긴 거. 중요한 임무를 맡긴 거. 이것 때문이라는 거야. 그냥, 그쵸? 자,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래. 근데 수비는 괜찮았다라는 거죠. 우리 강도 성도 높고 강도 꽤 깊어서 방어는 괜찮았을 거야. 그런데 어쨌든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죽임을 당한 거를 당했나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거야. 그치? 그러나 아비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그 아이에게 지금 무슨 책임이 있냐는 거야. 속상한 거죠. 운명이 기박한 제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 당했는데 그 일은 한스러울 게 없대. 나는 뭐 한 거야? 자결한 거야. 아비로 인한 아들의 죽음을 보고 한스러워서 자결을 했다는 거야.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죄가 남았으니 1000년 동안 남은 악명을 온 바다가 기울인들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쌓이고 쌓이나니 옷깃에 가득하여 하루도 잊은 날이 없대.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나라의 보답을 못하고 죽어서도 병자호란에 패배했다는 강화도를 뺏겼다는 그런 죄가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악명이 남아있을 텐데 이걸 온 바다에 내가 다 기울여준다 하도 씻을 수가 없는 악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이 너무너무 쌓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 때문인데? 남편 때문인 거야. 그치? 아비의 잘못이라는 거야. 이건 다. 괜히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한테 남긴 아버지의 잘못이다라는 거죠. 자, 말을 마치기 전에 한 부인이 또 몸을 일으키더니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말을 했대요. 서방님은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형만 믿고 강화도의 지형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방어하기에. 그치? 그래서 이거 그냥 강화도의 지형이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좋은 거죠. 군사 전략상 뛰어나다. 이런 거죠. 군사율을 게을리했대. 그걸 방어 실패한 건 당연한 거래. 온강에 비바람이 몰아쳐 사직의 존폐가 한 귀퉁이에 휘자는 장에 달려있거든. 사직은요, 종묘사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종묘사직인데요. 조선시대는 이게 그동안의 왕의 위패를 모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전체 역사가 담겨있는 곳이야. 그걸 잃으면 나라를 잃는 거란 뜻이에요. 한 귀퉁이 쇠잔한 등에 달려있거늘 위성은 당연히 강화도성이겠죠. 전군이 무너져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기에 이르렀대요. 그렇대. 이 모든 일이 강도를 수비하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사형을 당한 것 궁법에 마땅한 일이래. 그래서 나는 이게 남편이 죽은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은 누구예요? 김경징의 부인이야. 김경징의 부인입니다. 그쵸? 이 사람도 되게 좋은 집안 딸이에요. 그러나 이민군은 누구야? 같은 책임을 졌대. 그러니까 김경징이랑 같은 책임을 졌는데 대체 무슨 충의를 지났다고 목숨을 부리면서 천수를 누렸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민군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찬가지로 강화도 방어의 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배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강화도 방어를 했던 사람인데 유배만 된 거야. 억울하죠. 유배. 쟤는 죽었는데, 그쵸? 자, 어쨌든 계속 봅시다. 도원수 김자점은 나라 안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나라 안의 모든 병사를 거느렸대. 그러니까 김자점이라는 사람은요, 군대를 통괄하던 무관직인 거야. 그쵸? 그래서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았고 그 병사들은 피 한 방울도 안 들으니까 싸움 안 한 거야.
바위골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게 만든 꾀하며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길 가는 사람을 보듯했지만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도리어 은총만 더해줬대요. 자, 그럼 달무리는 뭘까요? 달무리는요, 달 주변에 생기는 그런 어떤 빛, 안개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달무리는요, 바람의 징조야. 이건 나름 바람의 징조인데, 원래는 그래요. 바람의 징조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임금이 피란중이라는 뜻이야. 피란중인 임금. 그쵸? 뭔가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임금은 원래 달, 해 별로 비유가 되죠. 빛나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뭔가 약간 쌓인 느낌이 든다? 그러면 피란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가소로운 신기원은, 여기네요. 가소로운 신기원은 임무를 담당할 그릇이 못되고 앞날을 내다보는 계책이 없었거늘 이러한 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지켜 도성을 맡겼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서울을 방해하는 거야. 도성이니까. 한양 도성이겠죠? 그래서 서울 방어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 그러나 군신간의 의를 완전히 잊고 제 한 몸만 빼어 환난을 피하고는 스스로 기략이 있다 여기면 거북이처럼 몸을 멈추려고 달팽이처럼 엎드려 제대로 안 싸는 거죠. 자, 이처럼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건만 조정에서는 군법을 회부하지 않고 도리어 총애와 녹봉을 더해 주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어떤 상황인 거야? 전쟁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야, 그치? 그리고 간신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 후에 대접을 받게 된 거야. 그쵸? 전쟁 후 대접을 받게 됐으니까 굉장히 한탄스러운 거죠. 자기 남편은 죽었잖아. 그치?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 홀로 사용당신은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 한 목숨 잃은 건 아까운 게 없지만 살아계신 백발의 시아버지 이거는 누구예요? 김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김유는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으니 죽은이든 산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냐라는 거죠.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설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부인은요,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뭘 비판해? 첫 번째로 남편도 비판을 해요. 남편도 비판을 해. 제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즉, 지형만 믿고 군사일 돌보기를 게을리한 거, 이거 비판하는 거야. 지역만 믿고 강화도 수비를 게을리게 한 거 당연히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누구 비판해? 이민구, 그치? 같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형 안 당하고 목숨 보존한 거야. 유배만 간 거야. 비판하고요. 세 번째로는 김재준 비판하죠. 그래서 자기 목숨 부지하는 데만 급해가지고 전쟁을 아예 안 했어. 근데 은총을 받은 거고요. 네 번째로 신기원. 이 사람은 도성을 지키는, 한양을 지키는 의무를 맡았지만 자기만 이제 피하는, 자기만 숨는 모습을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렇지만 오히려 더 총애를 받은 거야. 그치? 이런 부분들을 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자기 서방, 그러니까 그 남편을 비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김경진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략입니다. 중략하고 넘어갈게요. 중략 순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잘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의아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빙그레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대. 저는 기녀입니다. 기녀가 등장했네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멀리까지 이름이 퍼져 청조가 소식을 전하고, 청조는 뭐예요? 청조는 이제 신선에게 소식을 전하는 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나비가 향기를 탐하여 이르는 곳마다 양대래요. 양대는 이제 양대산인데요.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남녀가 정을 나누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밤마다 운우정이 있으니 향락이 지극하여 즐거웠다면 즐거웠대. 이생의 삶을 즐겼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사를 돌아보건대 귀히 여길 것은 절의였으므로 하루아침에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 비단장막을 들이우고 한 난군을 길이 모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서 나는 절의를 중요히 여겼기 때문에 기생으로서 또 매일매일 여기 살았었지만 그래도 한 남자만을 길이 모셨다라는 거죠. 근데 뜻밖의 풍파가 일어 청춘의 내에 꽂히셨대. 오늘 밤에 이 훌륭한 모임은 제 분수밖에 것이래. 그래서 저는 외람되이 곁에서 여러분의 절개를 우러르며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야. 내 분수에 맞지 않는 너무 좋은 모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높은 절의와 아름다운 지조는 하늘이 반드시 감동할 것이고 사람이 반드시 탐복할 것이래. 그런데 그렇다면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니
기생이 대체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네요. 자, 그래요. 그래서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에서 강화도죠. 위급해지자 임금이 어떠한 능용을 당했습니까? 나라의 수치가 이만큼 컸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대. 10,000명 중에 1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부인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택했대. 그러니까 서글퍼하지 말라는 거야. 한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녀가 등장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죠. 그래서 이 기녀는요, 지금 사대부가, 이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다 사대부가 사람들이야. 그쵸? 그래서 사대부가 여성들의 어떤 영예로운 죽음, 즉, 절의, 그치? 절개를 높이 평가해요. 그치? 우러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영예로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 서러워하시라 이런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작가는요, 작가의 의도도 있어야지, 그치? 작가는 그동안 뭐예요? 이 여성들, 희생당한 여성들을 바라저로 세웠잖아. 그래서 그 원망과 비탄의 정서를 기생의 반론을 통해서 봉합하고자 하는 거예요. 좀 때운다는 거죠. 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자중의 여인들이 일시에 통곡했대요. 그 통곡 소리가 너무 참나해서 차마 들을 수가 없었대. 선사는 혹시 들킬까봐 싶어서 숲 속에 숨어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물로 나왔대. 그러니까 얘는 그동안 뭐 했어? 숨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적극적인 대화 주도자야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은 듣기만 한 거야. 그쵸? 그리고 여인들의 대화를 경청한 거죠. 문득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대요. 뭐예요? 놀라 깨어보니 강몽이죠. 그쵸? 그래서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일단은 여성들이 화자라는 게 좀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이제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여자죠. 그러니까 자기 뭐 아들, 아니면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죽은 사람들, 아니면 자기 뭐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의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당당하게 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열녀서사라고도 볼 수 있어. 열녀. 그쵸? 그리고 또 이들이 전쟁 중에 희생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혼처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차대부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런 무능했던 당대 지식인 계층의 남성 태도를 비판하는 것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여성 화자들이 설정이 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한 사람? 자결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열녀서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 중 희생된 사람이죠. 원혼이 있겠지. 그래서 원혼서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화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무능한 지식인 남성 계층. 지식인 계층 남성. 지식인. 뭐 남편 아니면 아들, 시아버지 이런 사람들 계층 남성 비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보통 이제 사대부가 사람들이에요. 있는 집안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봉합해주는 게 누구야? 이런 걸 봉합해주는 게 바로 기생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어렵지 않죠?